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내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 돈은 아이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이 됐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늦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명절에 와도 스마트폰만 보다 갑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연락 한 통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오늘은 이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에 이름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집을 떠난 후 부모가 경험하는 상실감, 공허함, 우울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빈둥지 증후군은 특히 자녀 양육의 정체성에 상당 부분을 두었던 부모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자식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한 부모일수록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 상황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하세나디 왕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아들을 왕으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후 국정에 바빠 어머니를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나를 찾지 않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새끼를 키웁니다. 새끼가 날개가 돋으면 날아갑니다. 그것이 새끼를 잘 키운 증거입니다. 날아가지 못하는 새끼는 부모의 실패입니다. 날아간 새끼를 붙잡으려 하는 것은 부모의 집착입니다. 둥지가 비어있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받아들이는 것과 서운함을 느끼지 말라는 것은 다릅니다. 서운함은 당연합니다. 그 서운함을 느끼지 않으려 억누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서운함이 관계를 망치는 방식으로 표출될 때 문제가 됩니다. 부모의 서운함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패턴입니다. 죄책감을 주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지. 이 말들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연락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매주 온다더라. 친구 딸은 매일 전화한다는데 이 비교가 자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방어적이 된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과도한 요구입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언제 올 거야? 손주는 언제 볼 수 있어? 이 요구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와의 연락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서운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엄마가 내 목소리 들으면 참 좋더라. 요구가 아닙니다. 표현입니다. 요구와 표현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요구는 부담을 주고 표현은 사랑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의 바쁨을 진심으로 이해하십시오.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쁜 것입니다. 직장, 육아, 살림, 인간관계. 지금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이 그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바쁩니다. 연락이 없는 것을 사랑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있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온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 외의 삶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심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 외에
자신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미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만의 삶을 만드십시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고 싶었던 여행, 읽고 싶었던 책들, 이것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작업입니다. 자녀 이외에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방식을 바꾸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중심이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관계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보살피는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갖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 됩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가 가장 오래갑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감사를 먼저 표현하십시오. 자녀가 연락했을 때 서운함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연락해줘서 고마워. 목소리 들으니 좋다. 잘 지내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이 말들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게 만듭니다. 연락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면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연락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되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다는 것에 가장 큰 증거는 자식이 혼자서도 잘 사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냥 바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다. 자녀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 속에서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둥지가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둥지에 여러분 자신을 채울 시간입니다.